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고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3년째 되었고 아내 송유진과 아이 없이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라고 생각했죠. 아내는 38살이고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밀린 견적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방을 메고 말했습니다. 여보, 장 보러 마트 좀 갔다 올게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가고 있어서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평소에도 아내가 혼자 장을 보러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이었죠. 아내는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고 제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평소에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거든요. 아내가 나간 후 저는 다시 견적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아파트 리모델링 건이 꽤 큰 규모여서 신경 쓸 게 많았거든요. 바닥재부터 벽지, 조명까지 모든 걸 새로 해야 하는 전체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게 많아서 견적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죠. 특히 이번 고객은 해외에서 본 인테리어 사진을 가져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자재를 구하는 것도 까다로웠습니다.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각 항목별로 세밀하게 계산을 해나갔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운송비까지 모든 걸 꼼꼼히 따져봐야 했거든요. 실수라도 하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 건 저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계산이 잘 안 맞았습니다.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아내는 마트에 가면 꼼꼼하게 쇼핑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는 편이었습니다.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정리도 잘하는 편이라 집안일에는 저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장 보러 간다고 하면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결혼 13년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정말 성실하고 집안일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는 잠시 견적서 작업을 멈추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씨도 괜찮고 해서 아내가 장 보러 가는 김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는 마트 갔다가 동네 상점들도 구경하며 천천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서 견적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올해 매출에 꽤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큰 프로젝트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건은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견적을 짜고 있었죠. 각 공정별로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계산하고 공사 기간도 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고객은 완공 날짜를 정확히 맞춰달라고 해서 일정 관리도 중요했거든요. 늘 하던 대로 꼼꼼히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지 4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처음에는 광고 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울리길래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차량 번호 XX34 찾으세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우리 차 번호가 맞았거든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주차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못 지나가잖아요. 빨리 좀 빼줘요. 그 순간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차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가져갔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차는 지금 제 아내가 가져갔는데요. 거기 어디죠?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모텔 앞이에요. 차가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모텔이라고 했습니다. 마트에 간다던 아내의 차가 모텔 앞에 있다는 거죠. 제가 모르는 곳에서 차가 방치되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왜 모텔 앞에 차를 세워 놓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선 건 아닐까,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이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트에 간다던 아내의 차가 모텔 앞에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건지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를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택시 어플을 켰습니다. 지금 당장 그 모텔에 가봐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도 되었고 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니 빨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도대체 왜 아내가 모텔 앞에 있는 건지 말이죠. 택시가 도착하는 5분 동안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왜 모텔 앞에 차를 세웠을까요?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누군가를 도와주러 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들른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 당황한 나머지 차를 잘못 주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빨리 가서 아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하고 출발했습니다. 평소에는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빨리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차도 빨리 빼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드디어 모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제 차가 보였습니다. 정말로 대로변을 막고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정쩡한 위치에 말이죠. 평소 아내가 그렇게 주차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린 저는 천천히 모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텔촌은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모텔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주변에는 작은 상점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량 근처로 다가가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내의 가방이나 물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문도 잠겨 있었어요.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차 때문에 아까부터 다들 불편해하고 있어요. 차주가 누구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빨리 좀 빼주세요. 여기 골목이 좁아서 다른 차들이 못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차 키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모텔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 아내가 이 안에 있는 건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아내가 근처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장실을 이용하러 갔거나 길을 물어보러 갔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텔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선으로 숨어서 모텔 입구를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제 차 때문에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차량 번호를 적어두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저는 차창에 붙어있는 주차 경고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몇 장이나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 주차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평소 아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모텔 입구 CCTV 각도를 파악하며 정면 쪽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안에 있는 건지, 있다면 왜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차 키를 가진 아내를 찾아야 차를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약 7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모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 송유진이 낯선 남자와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제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마트에 간다고 했던 아내가 말이죠. 머리가 하얘지면서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13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가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요. 아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랐어요. 마트에 갈 때 입는 옷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때 입는 옷 같았습니다. 머리도 평소와 다르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거였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외모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남자가 제 아내와 모텔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3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성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제 차 방향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내가 제 차로 불륜을 저지르러 온 거였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산 차로 말이죠. 이보다 더 모욕적인 일이 있을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13년 된 남편과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저에게는 시들한 반응만 보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는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다니요. 저는 다음 순간 그들에게 돌진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아내가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저는 유진의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마트에서 뭘 사길래 여기까지 오냐? 유진은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봤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모텔에서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상간남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통 얼굴에 주먹을 한 방 날렸습니다. 그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진 거였어요. 모텔 직원들이 급히 나와서 저희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행인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봤는데 무슨 오해란 말입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마트 간다고 해놓고 모텔에서 나오는 게 오해야? 상간남은 코에서 피를 흘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미친놈아, 갑자기 때리기는 왜 때려?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와 뭘 한 거죠? 그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찍기도 했어요. 불륜 현장이네, 남편이 잡았나 보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더욱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정말 아니야. 설명할게. 하지만 저는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상간남은 계속 코피를 닦으면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주변 상점 사람들도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차 때문에 시끄럽더니 이런 일이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저는 정말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니까요. 결국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와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이 아팠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했어요.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 거죠? 무슨 일이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마트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모텔에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유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정말 오해야. 상간남은 여전히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저희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거였죠. 주변에 구경꾼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었거든요. 지구대로 가는 길에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화만 내서는 안 되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런 배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내와 상간남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유진은 계속 저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상간남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가끔씩 저를 쳐다보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서 각자 진술을 했습니다. 유진은 계속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단순히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같이 나온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상간남은 폭행당했다고 신고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변호사가 말할 겁니다.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블랙박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아내가 차를 가져간 시간부터 모텔에 도착한 시간까지 모든 경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경로로 모텔에 갔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어요. 또한 저는 아내의 핸드폰 문자 캡처 내역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몰랐지만 이번 일로 확인해보니 수상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상간남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암호 같은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텔 CCTV 요청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모텔 측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죠.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신청한 거였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아내의 불륜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유진과 상간남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된 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통보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내와 이혼할 것이고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겁니다. 경찰관은 민사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행건에 대해서는 상간남이 원한다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간남은 고민하더니 결국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불륜 사실이 더 알려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영상, 블랙박스 기록, 문자 내역 등 모든 게 완벽했다고 했어요.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습니다.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주변 증인들의 진술 등을 더 모을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상간남의 신상 정보도 조사해서 그 사람이 기혼자인지, 직장은 어디인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서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유진은 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유진은 여전히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같이 나온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유진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그들이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13년 동안의 결혼 생활, 아내를 믿고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날 모텔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재판장은 증거를 검토한 후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륜 사실이 명확하고 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걸 인정한 거죠. 특히 블랙박스 영상과 모텔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날 모텔 앞에서 찍힌 영상들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SNS에 올린 영상이 금세 퍼져나간 거예요. 유진의 얼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상간남의 모습도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주먹을 날리는 장면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유진은 온라인에서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결국 유진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거죠. 상간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 회사에서도 영상을 보고 문제가 되었어요. 기혼자였는데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알려지면서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배신당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잘못한 건 그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갖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행동을 지지했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쓴 것에 대해 비판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른 유진과 상간남을 비난했습니다. 유진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부모님은 저에게 사과하러 오셨어요. 딸이 잘못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상간남과 유진이 함께 간 식당, 호텔 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나왔고 그들이 주고받은 선물들도 발견되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상간자와 유진을 상대로 위자료 전액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불륜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남에게는 5천만 원, 유진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유진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건 그 사람이니까요. 상간남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한 승리감을 느꼈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저는 법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비록 13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영상이 퍼진 이후로 온라인에서 계속 신상털림을 당했습니다. SNS 계정도 폐쇄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간남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아내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유진과 함께 살던 집에는 온갖 추억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씁쓸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진의 물건들을 모두 박스에 담아서 보내줬어요. 집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유진과의 추억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사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업에도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가정 문제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1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물론 가끔 과거 일이 생각나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연자 정민우 씨는 평범한 40대 자영업자로 아내 송유진과 13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내가 마트에 간다고 하고 나간 후 낯선 남자로부터 차량 때문에 항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차가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간 정민우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정민우는 미리 준비한 증거들로 법정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불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아내와 상간남은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정민우는 위자료까지 받으며 완벽한 복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태호라고 합니다. 올해 47살이고 지방의 중견기계부품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20해가 넘었고 아내 미정이와는 대학 동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키 작고 동그란 얼굴에 애교 많은 여자였죠. 저는 그런 그녀가 좋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어요. 첫째 아들이 올해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 딸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다니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미정이도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조용히 지냈거든요. 특별히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중년 부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어요. 그날은 일본 바이어와의 중요한 계약을 위한 접대 자리였습니다. 오사카에서 온 타나카라는 부장과 그의 부하 직원 2명이었는데 이 계약이 성사되면 저희 회사로서는 정말 큰 건이었거든요. 1차는 한정식 집에서 무난하게 끝났어요. 타나카 부장이 한국 전통 술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막걸리도 마시고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였어요. 일본 손님들이 한국의 유흥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약건이 워낙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노래주점이었어요. 룸안은 조명이 어둡고 가라오케 기계와 소파가 있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일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술을 따라드리며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도우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젊고 예쁜 여자들이었어요. 손님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저는 그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했지만 일본 손님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분위기에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내 미정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어두운 조명 때문에 착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20회 넘게 함께 산 아내의 얼굴을 제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미정이는 짧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빨간 립스틱이 너무 진해서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일본 손님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들 오늘 재미있게 놀아보자. 목소리까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애교스럽고 더 감미롭게.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여기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채로. 그런데 미정이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접대 중이야. 당신도 나도. 너무나 태연하게 마치 당한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어요. 저는 미정이의 손목을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술병 깨지는 소리가 났고 일본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거든요. 복도로 나와서 미정이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해봐.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뭘 설명해? 뭐는 그대로야.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어? 제가 다그쳤어요. 그런데 미정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알 필요 있어? 어차피 관심도 없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잠들어 있었고 저와 미정이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야?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정이는 마치 준비된 대사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부부였지? 너랑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여자로 느껴졌어? 뭔 소리야? 제가 반박했지만 미정이는 계속했어요. 밤에 손도 안 대잖아. 눈도 안 마주치고. 난 그냥 식모였어, 식모. 애들 뒷바라지하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다였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저희는 정말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동거인 같았거든요. 회사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아내에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가슴이 미칠 듯이 터지는데 넌 늘 등을 돌리더라. 미정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만져줘. 날 여자로 대해줘. 나도 여자라고 아직 죽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줘. 그 사람이 누구야? 제가 물었어요. 미정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노래방 사장이야. 장진수라고. 장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기억이 났어요. 미정이가 몇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소개로 행사 도우미 일을 가끔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런 일이었던 거죠. 내가 남자 노릇만 했어도 내가 남의 품에서 숨 쉴 일은 없었어. 미정이는 끝까지 저를 탓했어요. 자신은 희생자인 척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말투가 너무 익숙하고 차분해서 더 무서웠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상상해 본 것처럼 준비된 변명들을 줄줄 늘어놓더라고요. 얼마나 받았어? 제가 물었어요. 미정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 번에 10만 원.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10만 원. 20회 넘게 함께 산 아내가 10만 원에 몸을 파는 여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몇 번이나? 한 달에 서너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2번도.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계산해보니 적어도 반년은 넘게 그런 일을 해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토할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자들과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그 노래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낮에 가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서. 노래방 사장 장진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잠시 후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는 저보다 좀 작았지만 몸집이 꽤 좋았고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얼굴은 뭐랄까 전형적인 유흥업소 사장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일로 찾아왔어요. 제가 말하니 장진수가 웃으면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아, 미정 씨 남편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모습이었어요. 형님, 일 그만 망치세요. 장진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미정 씨? 걔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다그쳤어요. 그러자 장진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뭔가 재미도 있고. 나중에는 서로 좋아하게 된 거죠. 장진수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로 좋아한다고요? 요즘은 뭐. 따로 만나는 손님도 제가 소개해주고. 미정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덕 좀 보죠. 장진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완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정이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용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던 것, 새 옷을 자주 사는 것, 미용실에 자주 가는 것. 모든 게 그 더러운 돈으로 한 짓이었던 거예요. 형님도 남자니까 이해하시잖아요. 장진수가 말했어요. 여자라는 게 외로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장진수가 뒤에서 말했어요. 혹시 형님도 심심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좋은 애들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돌아서서 장진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새끼가! 하지만 곧 이성을 찾고 손을 놨어요. 여기서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장진수라는 놈이 상간남인 동시에 제 아내를 성매매에 알선한 놈이라는 것도 확실해졌고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미정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로 보였어요. 장진수라는 놈 만나고 왔어. 제가 말하니 미정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하러? 당연히 따져보려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미정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 남자랑 사귀는 거야? 아님 그냥 돈 때문이야? 제가 물었어요. 미정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둘 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둘 다라니. 결국 제 아내는 돈도 받고 사랑도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 같은 남편이 있으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정이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장진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손님 있어요. 7시까지 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예쁘게 꾸미고 갈게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장진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미정이 계좌로 매번 10만 원씩 입금된 기록들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둘이 개인적으로 만난 기록들도 있다는 거였어요. 오늘 저녁에 모텔에서 만나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정말 토할 뻔했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형님, 이건 단순한 간통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자료를 보면서 말했어요. 불법 성매매 알선, 경제적 착취, 그리고 명백한 불륜까지.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먼저 상간남인 장진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미정이한테는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정도 증거면 장진수한테는 3천만 원 정도, 아내분한테는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했거든요. 특히 장진수라는 놈은 다른 가정도 파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형사고발은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 알선으로 최대 징역 3년까지 가능해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전과자가 되는 건 마찬가지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미정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변호사 사무실. 제가 대답하자 미정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 하러? 당연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려고. 그리고 장진수 그 새끼는 감옥에 보내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할게, 정말로.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용서. 20회 넘게 쌓아온 신뢰를 내가 한순간에 박살냈는데 무슨 용서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미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애들? 내가 애들 생각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 애들 엄마가 창녀 노릇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해봤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정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장진수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3천만 원, 성매매 알선 혐의로 형사고발, 그리고 미정희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1천만 원까지. 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며칠 후에 미정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당신까지 그러면 난 진짜 끝이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끝나야 돼. 지금까지가 기회였어. 그러자 미정희가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그래, 내가 몸 판 건 맞아. 그런데 당신이 그 몸을 얼마나 방치했는데? 뭐라고? 제가 반문했어요. 난 욕망에 질식하면서 살았어. 당신은 모른 척 했잖아. 미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 잤는데 당신은 코 골면서 자더라고. 여전히 제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든 불륜은 불륜이고 성매매는 성매매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봐줬어. 미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나이 들어도 예쁘다고 섹시하다고 그런 말을 해줬어. 당신은 언제 그런 말 해봤어?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미정희를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로서의 역할만 기대했지 여자로서는 보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며칠 후에 장진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서로 어른끼리 조용히 해결하죠. 조용히? 내 아내를 성매매시킨 놈이 조용히 해결하자고. 제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게 아니라. 장진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미정희는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가 왜 갑자기 나갔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 아들이 대학생이라서 좀 눈치를 채는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랑 이혼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모르겠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사실 이미 마음은 정했지만 아이들한테는 충격을 줄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둘째 딸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더라고요. 엄마 언제 와요? 하고 자꾸 물어봤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미정희가 미웠어요. 자기 욕망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한테까지 상처를 주고 있으니까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변호사가 말했어요. 형님,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장진수 같은 경우는 성매매 알선이 명백하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 기일에 장진수와 미정이 모두 출석했어요. 장진수는 정장을 입고 왔지만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미정이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는데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법정에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어요.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장진수의 변호사가 단순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돈을 주고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통하지 않았어요. 미정희는 법정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끔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원망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미정희가 증언대에 섰어요. 판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미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방치했어요.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장진수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단순히 연인 관계였고 선물을 준 것뿐입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여성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검사가 장진수의 노래방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곳에서 다른 여성들의 연락처와 거래 내역들이 발견됐거든요.
미정이만이 아니라 적어도 5명 이상의 여성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들이 나오자 장진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진 거죠. 검사는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업자라고 규정했어요. 미정이는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여러 명 중 하나였던 거니까요. 법정에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판사는 최종 변론에서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사건입니다. 피고 장진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여성을 성매매에 동원했고 피고 서미정은 이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판결이 나왔어요. 장진수는 상간자 위자료 2,500만 원과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벌금 500만 원까지. 미정이는 이혼이 확정됐고 아이들 친권은 제가 가져가게 됐어요. 그리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제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거기에 벌금형까지. 판결이 내려진 후 복도에서 장진수를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형님, 이제 됐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로 끝냈어요. 내가 파괴한 가정이 우리 집만인 줄 알아? 다른 가정들도 생각해봐. 장진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미정이는 판결 후에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거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끝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20년 전에 시작된 우리는 오늘로 끝나는 거야.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장진수의 노래방은 결국 폐업됐어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장진수가 그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런 전과자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미정이는 판결 후에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친정에도 얼굴을 못 내밀겠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정 부장 부인이 그런 일을 했다면서. 아이고, 그 양반 얼마나 창피하겠어. 애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어.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니.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자세한 내용은 숨겼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설명해줬어요. 첫째 아들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빠 힘들죠? 괜찮아요.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아빠 도와드릴게요. 둘째 딸은 처음에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빠, 우리끼리 살아도 괜찮아요. 제가 엄마 대신 집안일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분노했어요. 미정이가 자기 욕망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까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제가 당당하게 처리한 걸 보고 정 부장, 제대로 하셨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미정이었어요. 태호야. 나야.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힘이 없고 지쳐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정말 미안해. 미정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게 느껴졌어요. 지금 어디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미정이가 대답했어요. 아마 재판 기록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성매매 관련 전과가 있으니까요. 애들은 잘 있어? 미정이가 물어봤어요.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태호야, 나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돌이킬 수 있다면. 미정이가 말을 이으려고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그녀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남해의 작은 해안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작은 코딩 학원을 차렸습니다. 요즘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학생이 몇 명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은 적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첫째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고 방학 때마다 내려와요. 아빠,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이사 잘한 것 같아요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둘째 딸은 전학을 했는데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아빠,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서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매일 행복해해요. 아이들과 셋이 사는 생활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저녁에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주말에는 낚시도 하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만나게 돼요. 대부분 평범한 가정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우면서도 씁쓸해요. 어느 날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작은 노래방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 순간 예전 생각이 났어요. 미정이가 그런 곳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요. 그 조명, 그 룸, 그 마이크가 그녀에게는 위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을지도. 하지만 그런 선택이 결국 그녀 자신을 집어삼켰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저도 남편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미정이를 여자로 보지 못했고 그냥 아내, 엄마의 역할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가정을 배신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저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아이들이 있고 새로운 일이 있고 새로운 환경이 있어요. 매일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미정이와 장진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20년 넘게 평범하게 살던 제가 일본 바이어 접대 자리에서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걸 목격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노래방 사장과 불륜 관계였고 동시에 성매매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법정 투쟁을 벌였고 결국 상간 남은 실형과 거액의 위자료를, 아내는 이혼과 친권 박탈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남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법적으로 해결할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방송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42살인 김대주라고 합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 송유진과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유진이는 38살이고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조용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현장으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죠.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보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진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내였어요. 물론 가끔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어느 부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평소보다 부쩍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옷도 단정하게만 입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 옷들이 옷장에 가득 걸려 있더라고요. 브랜드 옷들이 많이 늘어났고 화장품도 고급 제품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승진했으니까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해서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어요. 평소에는 퇴근 후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동창 모임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주말에도 자주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처음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사회생활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근처에 두고 가더라고요. 혹시 제가 볼까봐 그러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하는 방식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이나 일상적인 얘기를 자주 했는데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피곤하다며 일찍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제가 다가가면 피곤하다며 돌아 누워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향수 냄새였어요. 유진이가 평소에 쓰던 향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전혀 다른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니까 회사 동료가 선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의심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모든 신호가 있었던 거죠. 제가 눈치가 둔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진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유진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실 소파에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남의 핸드폰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거기에 떠있는 내용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자는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어제 입은 원피스, 아직도 생각나. 오늘은 더 보고 싶어.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확인해봤죠. 오빠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고 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이건 단순한 오해일까 싶어서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나오더니 여보 뭐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뉴스 보고 있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별다른 반응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신감이 치솟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유진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며칠 후 유진이가 또 동창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저는 그날 몰래 따라가 봤어요. 차로 멀리서 지켜보니까 유진이는 동창들과 만난 게 아니라 한 남자와 단둘이 만났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식당에서 나와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나서 당장 따져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유진이가 또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봤는데 다행히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그 오빠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들, 만나자는 약속들, 그리고 저에 대한 험담까지 있었어요.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무료한 사람이야. 빨리 정리하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전화번호도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해봤는데 거의 매일 그 사람과 통화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현장에 나간 시간대에 집에서 통화한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증거를 다 모은 후 저는 그 남자에게 직접 전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의외로 쉽게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안녕하세요. 송유진 남편 김대주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라고 더듬더듬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와 어떤 관계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직장 동료끼리 어제 입은 원피스 아직도 생각난다는 메시지를 보내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완전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통화 기록도 다 있고 만나는 장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몇 달 정도 됐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그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핸드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미 모든 증거를 다 모았습니다. 민사소송, 형사고발까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마 그 남자가 제가 전화했다는 걸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이는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유진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여보, 혹시 오늘 누구한테 전화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왜 그래? 라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유진이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어요. 송유진,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가? 라고 물어보더니 저는 당신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처음에 발뺌했어요. 무슨 소리야, 미쳤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제가 찍어둔 메시지 스크린샷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유진이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사과하기는커녕 내 사생활을 왜 몰래 캐는 거야? 당신이 더 이상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핸드폰 몰래 보는 게 정상이야?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워놓고 나보고 이상하다고 해? 1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했죠. 그러자 유진이는 바람이 아니야.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통화한 내용도 말해줬어요. 그 사람이 직접 인정했어. 몇 달째 만나고 있다고 했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유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그래서 어쩌려고?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유진이의 직장 상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마케팅 회사 대표님께 익명으로 전화를 드려서 귀하의 직원 중에 불륜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며칠 후 유진이가 회사에서 불려가서 면담을 받았나 봅니다. 집에 와서 당신이 회사에 전화했지? 라고 따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가만히 있어야 했을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서야 유진이가 위기감을 느꼈나 봅니다.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실수였어, 정말 실수였어라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잘못을 했으면서도 끝까지 발뺌하고 저를 비난했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드렸더니 변호사님께서 이 정도면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인정한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그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3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변호사님께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도 많다고 하셨어요. 소송장을 받은 그 남자는 완전히 당황했나 봅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합의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에게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사님의 설명이었어요. 저희가 결혼 후 모은 재산 중 대부분은 제가 번 돈이었거든요. 법정에서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메시지 스크린샷, 통화 녹음, 만나는 장소 사진,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특히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유진이가 그 남자와 만나는 장소까지 따라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이것들이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모든 증거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통화 내역서, 메시지 발송 기록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남자는 정말 힘들어했나 봅니다.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라 일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판부에서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직접 인정한 통화 녹음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륜으로 인해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은 경우는 드물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다른 사례들도 찾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남자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회사들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하거든요. 특히 불륜 같은 문제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남자는 결국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해고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이런 일로 나가게 되니까 앞으로 취업하기도 어려워졌을 겁니다.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어요.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붙잡아둘 이유가 없었던 거죠. 둘 다 직장을 잃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을 겁니다. 특히 그 남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 혼자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어요. 유진이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생활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금세 소문이 퍼지잖아요. 동네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특히 유진이의 경우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는 더욱 험담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 남자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부모님께서 아들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아마 가족 모임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유진이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부모님께서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유진이의 친정 부모님도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창피해 하셨을 거예요. 둘은 결국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고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압박도 점점 심해졌을 겁니다. 둘 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집세, 생활비, 각종 공과금까지 모든 것이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위자료를 얼마나 배상해야 할지,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법적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변호사님께서도 처음에는 법에 대해 잘 모르셨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준 거예요. 위자료 소송에서 3천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고 이혼 소송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도 거의 대부분을 제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재산 분할 부분에서 법원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준 것이 가장 시원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가 모은 재산 중 아파트, 예금, 적금 모든 것을 제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유진이는 자신의 개인 소지품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한 번에 낼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잃었으니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이니까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서 그동안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했을 때의 그 충격, 분노,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불륜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가 왔었거든요. 아마 합의를 요청하는 전화였을 텐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은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니까요. 한 통의 전화가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다시 일으킨 것도 그 전화였네요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속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이혼하라, 시간만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말렸지만 저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께서도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경우는 드물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바람맞은 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된 거니까요. 앞으로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집에 혼자 있어도 편안했고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큰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호텔을 새로 단장하는 일이었는데 규모도 크고 수익도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했는지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잘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나도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간자 소송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함도 풀리지 않아요. 차라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등산을 시작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 정말 상쾌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깨달아요. 이제는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거짓말과 배신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진실한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만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를 요약하면 42살 인테리어 업체 운영자인 제가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 송유진의 불륜을 발견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오빠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에게 직접 전화해서 불륜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발뺌하고 오히려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국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을 받고 재산 분할에서도 대부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은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